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 받아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도 바로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46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05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요. 낙폭이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2044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이 지금 장중 저점이고요. 고점은 206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2061포인트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어려운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셔도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외국인이 2216억 원 팔고요.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긴 했는데 기관 매수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만 유효합니다.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개인 1808억 원 정도 지금 사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668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670선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2.43%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고점 680포인트, 장중 고점도 하락 추세지만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많이 꼬였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5원 60전 상승하고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시장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이 좀 더 유효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번 주 첫 시장부터 좀 주가가 좀 급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 대규모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지금 급락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이 섬유의복 쪽이 4% 가까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일하게 한국전력만 좀 상승 중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항공주들의 좀 약세가, 그러니까 국제유가 급락에 의한 국제유가 반등에 의한 항공주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이 국제유가 하락에 시적 개선에 대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이 오펙의 어떤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에 있어서 항공주들의 어떤 부담감 좀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펙 같은 경우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0만 배럴에 대한 환율량 감산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역시 항공주와 이런 좀 반비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들도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어떤 감소나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주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이제 애플 쪽에서의 어떤 신규 아이폰이나 이런 부분의 판매를 직접 봐야겠지만은 우선 지금 현재는 특히 관련주, 특히 삼성전기나 아니면 다른 LG이노텍 그리고 요즘 부품 업체죠, 인터플래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약세장이긴 한데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네,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슈프리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거랑 좀 다른
관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그 시장에서 낙폭을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애경산업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53,100원으로 시장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애경산업은 AG2N스 같은 이 에센스 커버팩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화장품 부분 쪽에서의 매출액은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 1,11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이나 수출, 면세점 채널이 화장품 사업의 외형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판매 마진이 가장 높은 중국 쪽에서의 수출의 고성장에 따라서 2019년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홈쇼핑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런 홈쇼핑 채널에 대한 성장 부분에 있어서 애경산업의 주가를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판매 채널과 국가도 다변화되는 것도 애경산업의 전망을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마진 수출 판매가 확대되면서 히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드렸던 AG2N스의 SS 커버팩트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나 봤을 때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광군제의 광군제 대비해서 작년에 광군제를 대비하더라도 올해 광군제가 매출의 100%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경쟁력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내년에도 중국 판매는 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애경산업의 주가는 1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화장품 쪽에서는 24배를 적용하는 것 본다고 한다면 애경산업의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10월 말부터 주가 반등하면서 크게 조정받지 않은 것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투자 심리는 우상향 쪽에서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애경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힘차게 출발을 하고 싶은데 장이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풍국주정입니다. 자, 상한가에 장 초반부터 아예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조금 전에, 그쵸? 상한가에 진입을 한 이후에 이제는 풀지 않고 있고요. 자, 풍국주정이 상한가를 가는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풍국주정의 주식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다이나믹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종목이고, 주정을 만드는 회사죠. 주정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든다. 그래서 진로 발효라는 종목도 있고, 창의 에탄올이라는 종목도 있고, 풍국 주정이라는 종목도 있고. 근데 세 종목의 스타일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간 진중한 스타일이고, 느릿느릿 거북이 같이 움직이고, 배당을 좀 많이 주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종목.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보인다는 거는 약간 풍국주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옷,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소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맨 윗단에 지금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195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진로 발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보수적인 투자들이 접근하는 종목은 웬만하면 업력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함을 좀 잃었죠.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산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잖아요. 50년대에 설립이 됐다면 우리가 45년도가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어떤 전쟁의 역사가 있는 그 시기인데 그때랑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구나. 최근에 생긴 어떤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50년대에 설립된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이고 오래됐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199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은 오래됐는데 코스닥에 상장된 역사는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풍국주정은 아까 주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주정의 원료가 쌀, 보리, 타피오카 이것들이 주정의 원료예요. 곡물.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주정을 생산을 하고 소주의 원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면 주정 가격이 인상이 되거나 혹은 주정 가격이 인상이 되면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거나 선후 관계는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둘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소주 가격이 만약 인상이 됐으면 주정회사에서는 우리는 이제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주정 가격을 인상하겠다. 뭐 요런 논리로 나가는 거고 소주 회사에서는 이런 거죠. 참이슬 만드는 진로 하이트 진로 이런 데서는 주정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서민 술이지만 소주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논리들. 이게 두 개 연관돼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주정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한가에 간 이유는 어떤 다른 성장성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SDG라는 회사. 요거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통적인 이런 그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풍국주정을 계속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천천히 오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풍국주정을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정말 소고기를 먹는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소고기 먹는 집이 영원히 거기 가서 이제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도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풍국주정이라는 주식을 그냥 나는 노년까지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이나믹한 테마에 얽히거나 이래가지고 급등락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가미가 되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 풍국주정이 성장성이 일단 가미가 되었습니다. 아까 그 SDG에서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수소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부턴가 전기차랑 수소차 뭐 이래가지고 뭐 전기차도 장단점이 있고 수소차도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팩트는 전기차 수소차는 미래라는 거죠. 그게 뭐 전기차가 더 인기 있을지 수소차가 더 인기 있을지 지금은 여러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가솔린이라던가 디젤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 늦게 다가오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언젠가 머지않은 미래에는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DG가 SK케미칼, 대성, S오일 등 업체에다가 이제 수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수소 모멘텀이 불었어요. 일단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 뭐 이게 가미가 돼서 어떤 수급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만 보면 그런 스토리를 그냥 스토리 얘기하지 말고 스토리는 저한테 듣긴 들었지만 아예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딱 그림만 봤을 때 어쨌든 무슨 핑계로든 좋죠. 지금 좋아졌죠. 뭐냐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 이제 10,000원대라는 그 벽에 가로막히다가 2017년에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 강력하게 돌파한 선을 또 허무하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 되치기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무너뜨렸는데 바로 지금 12월 달에 되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10,000원 선이라는 선이 다시 이제 지지 라인이 되었죠.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저항선이었던 게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지겹도록 지긋지긋한 어떤 저항선을 만약 돌파를 해서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지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이라는 선을 다시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0,000원이라는 선부터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차트 별로 없거든요. 웬만한 지수 관련주들 다 망가졌어요.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미인주라고 하면 이런 거 이해는 지금 없습니다. 차트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른 것도 보시면 웬만한 거 버티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 실타래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풍국주정은 여기서 되돌렸기 때문에 차트를 이쁘게 유지하고 이대로 2018년을 마무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풍국주정을 봐야 된다. 지금 물론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11,000원대에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자, 이제 학원 종목이 또 한번 나왔죠. 디지털 대성.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20, 30대 중에서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대성학원. 근데 디지털 대성, 디지털자가 붙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확대를 했구나. 그쵸. 오프라인 대성학원이 유명하지만 그런 것들을 온라인화 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부터 크게 상승한 적은 없는데 정말 거북이가 가듯이 꾸준히 저점은 높여왔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성 N스쿨,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대성이 그러니까 대성 학원 그룹이 지금 M&A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5년에 국내 독서 논술 교육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한우리를 인수했습니다. 식당 한우리가 아니라요. 한우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을 타깃으로 하는 건데 누적 회원수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물론 정시 비율이 굉장히 줄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학종의 문제점들이 숙명연고 사태에서 벌어지고 이래서 정시 비율이 한 18%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정시에서 이제 또 그 수능 플러스 또 논술, 이제 논술을 봐야 되니까 막 같은 시간에 몰렸나 봐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 그 뭐 2, 3만 원 주고 막 위험하게 달려서 가잖아요. 논술 고사장으로. 그러니까 논술의 중요성도 정시와 더불어 더 이제 커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수시나 학종 이런 걸로 못 갈 경우에는 정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구멍이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시에 또 비슷한 그 점수가 나와버리면 논술로 또 거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1, 2점 차로. 그러니까 논술이 지금 논술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한다는 거죠. 이게 논술이. 왜냐하면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지 않고 논술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받으면 갑자기 벼락치기가 불가능해요. 이 논술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수요가 많아졌는데 바로 이 한우리를 대성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의 절반이 한우리에서 나오는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이 이 논술 사업이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게끔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M&A를 한 게 대성공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성공이고요. 지금 누적 회원수 10만 명이지만 이거는 갈수록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의 힘으로 디지털 대성의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지금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매년 이제 오르면 어떤 계속 좀 눌리는 이런 어떤 압력이 많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뜨면 압력이 있고 그렇다고 좀 내려가면 이제 또 밑에서는 받쳐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10년째 주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엔 좋죠. 2018년 6월달 여름에만 해도 약간 떠버렸죠. 그럼 얘는 역사적으로 보면 뜨면 눌려요. 뜨면 눌려. 계속 침이 나와 위에. 그렇죠. 침이 압정처럼 박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굉장히 괜찮다. 손절가 4,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지금 바이오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급락장을 피했잖아요, 이게. 그게 다행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자,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신규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 그 중에 올릭스를 가져왔는데, RNA 간섭 기술, 이게 올릭스의 핵심 시그니처입니다.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 질병 관련 유전자 발생을 억제시켜요. 미리. RNA, 그 세포 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RNA인데, 그거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리 질병 관련 유전자를 없애버려요. 질병 관련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안 좋은 유전자, 질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RNA 간섭 기술을 그걸 간섭시켜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럼 미리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최근에 비대위 흉터, 특발성 폐섬유와 황반 변성, 이게 지금 난치성 질환인데 이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휴젤이 2013년에 비대 흉터 치료제 아시아 판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이 올릭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릭스가 상장되기 전에 휴젤이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올릭스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쵸? 보톡스의 그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고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올릭스보다는 자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릭스 같은 어떤 신생 회사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 굉장히 좋죠. 우리가 뭐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서 회수를 크게 한 SV 인베스트먼트의 사례도 봤는데 이것도 또 다른 분야에서
같은 뭐 바이오 업종에서 또 신생 바이오에 이렇게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릭스는 휴재를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비대흉터는 손상된 피부가 콜라겐이 과다해서 그 남는 흉터예요. 우리가 뭐 남자들 축구하거나 야구할 때 다쳐가지고 이제 상처 치료 안 하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비대흉터인데 이 비대흉터 치료제 쪽이 지금 가장 빠르게 그 올릭스가 개발에 접근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가상으로 상장된 이후에 급락과 급등이 그렇게 크게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어느 라인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는 한 8만 원대 형성되고 있고 밑에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그 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대로 가니까 점점 우리가 5만 5천 원, 5만 원 그쯤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박스권을 형성한 부분 점점 매수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손절가 일단 6만 원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목표가 8만 원입니다. 박스권 상단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자, 이 시장에서 필요한 건 뭐다? 방어력이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오르는 거 뭐예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정말 재미는 없는데, 그쵸? 한국가스공사가 어떤 성장성이 없어요. 성장성으로 바이오주처럼 폭등해가지고 PER이 100배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정적이죠. 지금 가스공사 너무 추우니까 지금 도시가스 떼야 돼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 오르는 건데 제일기획도 유틸리티주는 아니지만 그런 방어주입니다. 제일기획은 국내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광고 대행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특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이 광고가 있다고 하면 제일기획에 일단 몰아줍니다. 제일기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삼성그룹의 광고가 끊길 일은 당장 없잖아요.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은 거기서 받아서 광고만 열심히 만들어주면 된다. 지금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풍국주정처럼 차트가 안 깨졌어요. 지금 사실 이런 차트 별로 없어요. 다 박살났어요. 모든 게 거의 다. 근데 제일기획은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 위인주기도 하고 디지털 사업 비중이 2010년에 19%였는데 2017년에 30%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디지털 쪽, 아까 디지털 대성도 마찬가지죠. 대성이 오프라인 학원을 하다가 디지털 쪽이 이제 모바일, 뭐 인터넷 쪽이 인강이 커지니까 그쪽을 확 몰아 넣었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광고가 커지니까 이쪽 비중을 확 넓혔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 수익률 3.7%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연말 배당주, 사실 배당주가 되게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주니까 지금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는 배당주가 어떤 피난처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갤럭시 체험관 등 비매체, BTL이라고 불립니다. 이쪽 영역이 확대가 지속이 됩니다. 예전에는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쵸? 갤럭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주요 거점에다가 직원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요런 것들 뭐 그려보기도 하고 기능도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체험형 광고 쪽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제일기획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광고 매체가 제외가 되면서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제일기획의 어떤 새로운 그 광고 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일기획은 되게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그리고 체험형 이런 광고 쪽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4월 달에 28,6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25,000원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종목과 틀리게 신고가 영역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반대로 역행할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지금 그 전기가스 업종이 단연 1등이고요. 그쵸? 2.77%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품이 2위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이 드디어 방어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지금 4.87, 음식료 업종 중에 1위예요. 오늘 상승률이. 드디어 음식료 업종이 그동안 원래 사실 성장 업종으로 변신을 했었었는데 2015년 뭐 13년 이래가지고 엄청 급등을 했다가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금 그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식품 업종은 원래 기본적으로 방어력을 갖고 있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경기가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바나나 우유는 마셔야 됩니다. 바나나 맛 우유죠. 빙그레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차트가 별로 없습니다. 차트 미인주예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빙그레가 오늘도 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최대 매출 품목인 바나나 맛 우유가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1,300원에서 1,400원에 편의점 가격이 올랐어요. 자, 이거를 바나나맛 우유가 올라서 사 먹는 사람들은 싫겠지만 빙그레 주주들은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면 물가가 인상이 됐으면 빙그레 주주들은 좋아요. 바나나맛 우유 하나가 100원이 올랐으면 그 100원 곱하기 판매량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는 그냥 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게 좋고요. 일단 인상이 됐다는 거. 그리고 편의점 최고 매출 품목의 하나입니다. 바나나맛 우유는. 근데 편의점이 혼자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판매 가격이 인상됐는데 이제 전국에 깔린 편의점에서 그 가격에 다 비싸게 팔리니까 좋죠. 그리고 가정 간편식 브랜드 이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 성장 스토리로 하나 먹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받은 게 좋아요.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오리온도 오늘 3% 오르지만 오리온은 2018년 6월 달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동원 F&B 볼까요? 참치 2015년 8월 달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빙그레 언제까지 상승했나요? 2013년 먼저 상승하고 해버렸어요. 다른 종목도 2015년 18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먼저 상승을 크게 해버리고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력은 더 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1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7만 6천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까지 지금 5종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GKL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한 관광객의 회복 기조가 좀 뚜렷하죠. 명동에 실제로 이제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비 35% 증가한 데 이어서 11월에도 회복 기조를 어느 정도는 이어갔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카지노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 고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 그 드로백과 홀드율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로백이라는 것은 그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금액을 말하고 홀드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중에 카지노가 거둔 수익을 말합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과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드로백 부분은 8월부터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홀드율은 연말부터 개선세가 조금씩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거의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도 순매수를 보여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거슬러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고 파라다이스와 이제 약간 차별화가 되는 이유는 실적의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라다이스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비롯해서 신사업 부분에 굉장히 많이 방점을 찍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가려는 쪽이라면 GKL은 이제 비용 통제를 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신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종목보다는 좀 내부 단속을 하는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카지노 주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약간의 차별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에 올라탄다 이 정도의 전략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금일 종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좀 중장기로 봐야겠죠. 3만 원 정도,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결제 업체죠.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인 모빌리언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비 시즌의 수혜주로 좀 부각이 살짝 되긴 했었는데 이 소비 시즌에는 구매율이 높아지고 특히 올해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통한 결제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 간편 결제 업체와의 제휴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6월 달에는 그 신세계그룹의 SSG페이와 제휴를 맺어서 사업 영역을 좀 넓혔고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과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전에 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페이 출시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팽배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 서울페이의 주 대상은 오프라인 결제로서 온라인 중심인 KG 이니시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1월 말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하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장 영향에 의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방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실리진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간 깨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고 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자 한 60일 이평선 저항 구간이 되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3,0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마 주한 종목 보겠습니다. 그 JST인데 이전에 그 로만손이었던 업체죠. 지금은 그 주얼리 브랜드인 JST나를 주력 사업으로 하면서 사명도 그 JST나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JST나의 주얼리가 JTBC의 월화 드라마죠. 그 뷰티 인사이트에 노출이 됐고 김연아 씨를 지금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지도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경우 주얼리에 대한 판매 확대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하락장이고 조금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경합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시기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한 시기가 뭐 올해가 안 되고 뭐 내년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으면서 경합주가 조금 흔들렸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지 그 방문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얼마든지 경합주는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그 경합주들이 대부분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데 JST나 같은 경우 올라간 부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경합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한 6,300원, 손절가 5,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종목은 이제 한세 MK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 MK는 그 캐주얼 의류 회사입니다. TBJ라든지 버커루, 그 다음에 NBA 이런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국 시장에서 NBA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법인의 실적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년 한 50개 정도 그 매장 오픈이 계획돼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한 성장 20%, 연 20% 수준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롱패딩 열풍의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력 롱패딩 제품은 한 20만 원대 저가 패딩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도 소폭 성장한 이후에 내년부터 성장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데 이 종목은 시장에 대한 그 연동성이 거의 없어요. 지수에 무관하게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저점을 다지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11월 중순부터는 개선이 됐습니다. 미약하지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해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죠, 거래.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한 10,000주 정도밖에 안 터집니다. 주가 8,000원 종목이 10,000주면은 사실상 뭐 소외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제 거래량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얼마 전에 그 겨울 수혜주로서 의류주가 한번 순환매를 보인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의류주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안정적인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7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인크로스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인크로스는 디지털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어요. 근데 광고 시장이 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도 했고 광고주들이 광고비 집행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모바일 게임 관련한 광고가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모바일 게임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물량을 인크로스가 어느 정도는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광고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 회복되는 데 대한 그 수혜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미디어 랩 관련한 부분의 성장성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이익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까지 5종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신소장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볼만 했는데 좀 아쉽죠. 지금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종가가 이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끝나느냐 안 하고 끝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2017년부터 매달, 거의 매달, 그렇죠, 매달 이 빨간 선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가선을 이렇게 밀어내는지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자, 과연 이 남은 일수 동안 이걸 넘어서 끝낼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만약 안 밀리고 끝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초반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밀렸습니다. 아직은 종가상으로는 위에 있어요.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 12월 달에 만약 넘어서 종가상으로 마무리가 되면 2019년 1, 2월 달에 저는 이거 한번 위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번 주에는 약간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십니까? 이번 주는 역시나 풍국주정이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지금 이런 계열주 아니면은 지금 다른 거는 다 망가졌어요. 지수 관련주는. 그래서 풍국주정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10,000원 선을 지금 돌파를 다시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되치기를 금방 했기 때문에 10,0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프가 완전히 지금 봉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따라오는데 이미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의 바닥을 그리면서 10,000원을 돌파할 거예요.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나중에 따라오는 게 이미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바닥을 그리면 강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의 단기 추천주 역시 풍국주정이 주 후반으로 가서 이 수익률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13,000원? 그 이상에서 지금 주 후반에 아마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 지난주에 경동나비엔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주가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의 매물이 이제 지난주에 조금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철 수혜주로서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다만 단기 종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의 그 수익을 보기 위한 종목이고 그런 종목이 추세가 깨지면은 나중에 그 복구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20일 이평선 이 부분을 지지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지지하지 못하고 오늘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로서 매도 처리를 하고 신규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경동나비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JST나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높은 종목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저점을 높이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좀 완만하게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1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저점을 꾸준히 좀 높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장중에는 한 6%까지 밀렸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는 아마 저점 매수가 조금이나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5,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ST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월요일 시장의 특징주 신 소장님 어떤 종목 꼽으셨습니까? 제가 가져온 게 어떤 종목이죠? 남화산업. 네, 남화산업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남화산업도 오늘 신규 상장주 중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찝어내면 좋은데, 그쵸? 근데 제가 저번에 DR잠도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남화산업도 오늘 갑자기 또 후반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남화산업으로 그때 홀인원을 노리자고 했는데
자, 이거 다시 이제 홀인원의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남아선은 오늘 상한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탄력을 이어가서 일단 9,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12월 3일 날 기록했던 9,480원에 도전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십니까, 특징적으로? 네, 금일 특징주는 삼성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장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카드는 강력한 악재가 있죠.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타겟이 카드사예요. 결국은 수수료를 낮춰라라는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아마 악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악화되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사도 이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방어를 할 테니까요.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사가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선방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4%까지 반등했다가 눌렸고 오늘도 2%대 강세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추가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주신 종목들인데요. 7004번님께서 먼저 코리안리 9,7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게 리제보험사 말하는 거죠? 네. 보험회사의 보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험회사들은 우리 일반인들이나 사업체에 어떤 보험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돈을 준다고 하면 그 보험사는 또 재보험을 듭니다.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코리안리는 그래서 보험사의 보험사다. 결론적으로는 9,700원에서 손실을 봤지만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물론 보험업종이라는 특성과는 다르게 야, 왜 방어력을 못 보여주고 떨어지지 아쉽죠. 근데 코리안리 이거 2005년부터 봤을 때 13년간의 최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쵸? 코리안리가 2005년도에 급등을 했어요. 4,000원대에서 2007년까지 15,000원대까지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쵸? 거의 4배 가까이 오릅니다. 그 뒤에는 완전 전형적인 박스권을 형성했죠. 그쵸? 16,000원대만 가면 막혔죠? 근데 밑에 8,000원대만 오면 지집니다. 여기에 완전 갇혀 있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지금 거의 지지라인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거의 지지라인에 오고 있는 거를 연봉으로 보면 어디다 걸렸어요, 지금? 20년선. 20년선은 언제 그 지지받은지 아세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도 거기서 지지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적극 매수 구간이다. 코리안리는 지금 무섭게 빠지고 있지만, 그쵸? 물이 흘러내리듯이 폭포처럼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을 때 손이 베이는 건 언제냐면 주가가 완전 하락세에서 차트가 망가졌는데 그리고 그 사업이 완전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기 직전이어서 막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가가 낮아졌다고 받는 게 손이 베이는 거고, 이런 박스권이 정해져 있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이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이때 잡으면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칼집이 달려있는 칼이기 때문에 이걸 꽉 잡으면 된다, 지금. 8,000원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에서 그 반등을 기대를 해보시고요. 9,700원 만원대 단기적인 목표가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은 금방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7269번님께서 슈비츠 11,50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휴비츠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것은 실적이나 모멘텀 대비해서는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과 부분의 경쟁력을 가진 업체고 실적이 작년부터 조금 악화되기는 했는데 그 악화된 실적을 감안해도 지금 주가는 확실히 싸거든요. 그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속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섹터 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막 신약에 대한 성과가 빵빵 나오고 이런 종목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세 꺾였으니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저점 매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 15%시니까 너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유해 나가시는 쪽으로 보면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9,0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이전 고점을 돌려내면서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15% 정도 물량을 그냥 좀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길게 가져간다라고 보시고요. 9,000원 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도를 한 번 더 담는 것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됐다는 가정에서 10,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 빠져나오신다면 손실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 물량 그대로 좀 길게 가져간다 홀딩하시고요. 9,000원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보유 물량만큼 추가 매수, 궁극적으로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비츠에 대해서 재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2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4분도 안 남았습니다. 마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2051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050선의 공방을 좀 벌이면서 마감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16% 급락입니다. 일단 장중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50선도 붕괴가 수차례 됐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장중에 장 후반에 세 번의 지금 바닥이 지금 잡힌 모습이 보여지고요. 장중에 2061포인트 반등 흐름도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포인트는 2050선 위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이 715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746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온 거고요.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 주체로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2,488억 원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1,598억 원 지금 하락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은 매집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4만원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42,200원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6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셀트리온도 0.81% 그나마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1.99%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낙폭 많이 줄였네요. 11만 500원대까지 줄이면서 500원 하락 마감 약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SK텔레콤은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 후반에 지금 상승 쪽으로 돌렸고요. 포스코도 1.2% 하락인데 낙폭 줄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장에서 붕괴 일학입니다. 32,100원대 850원 상승하면서 2.72% 상승 마감이 현재 예측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71포인트대까지 지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2.06% 하락이고요. 일단은 670선까지는 되돌렸습니다. 14포인트 하락이고요. 668, 667까지 빠졌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677에서 출발해서 672 장 초반에 그리고 680까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좋아지나 했던 지수가 쭉 밀리면서 667포인트대까지 브레이크 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V자 바닥 찍고 670선까지는 회복을 하는데 시간도 좀 모자라고요. 전체적으로 힘도 많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671.12포인트 오늘 장 마감 예측 수치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꼬여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180억 원, 270억 원 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은 698억 원 순매수 나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만 소폭 매수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그나마 오늘 괜찮습니다. 신라젠도 2%대까지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데 CJENM 21만원대 지금 공방벌이고 포스코캠텍도 어렵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57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6위부터 12종목들 마지막 정리합니다.
HLB도 밀리고요. 바이로메드도 20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9만 5천 원대 머물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4만 원 무너지면서 38,4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펄어비스가 무려 6.99% 밀리는데 오늘 펄어비스뿐만이 아니라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월요일장입니다. 네,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였고요. 급락 마감은 된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수 나오기 전에 시장 상황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급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급등이 크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탄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계단에서 놀 때 공을 튀겼는데 그 공이 제대로 안 튀면 이제 그걸 놓치면 이제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급등이 한 번 나왔는데 너무 약했죠. 10월 달에 떨어진 것보다 11월 달에 반등이 그 이상 나왔으면 되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반도 안 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급락.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 다우, 나스닥, S&P 500은 지금 다 20개월선에 물려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미 깨졌는데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미 급락해서 망가졌어요. 이거는 그 반도체주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너무나 안 좋고요. 그리고 애플이 깨졌어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계속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크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이제 지는 해라고 생각이 됐는데 클라우드 시장에서 부활을 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어요. 뉴욕 시장에서. 근데 애플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같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애플도 깨졌죠. 퀄컴도 깨졌습니다.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전환을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대전환은 뭐냐? 기술주가 지니까 굴뚝주가 그걸 대신할 것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렇다면 캐터필러도 망가졌거든요. 굴삭기 만든 캐터필러도 망가졌고 아르셀로미탈 완전 바닥 깨고 있고 지금 그리고 드퐁 지금 화학회사 바닥을 지금 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굴뚝주도 지금 아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굴뚝주는 그냥 순환매에 불과했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번에 드러났고 그렇다고 이제 중국 소비에 기댈 수 있냐? 지금 중국 소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초상사고나 중국망과 같은 지금 부동산 관련주 시세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귀지모테주 제일 중요하죠. 2013년, 14년에 시작된 시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소비가 이거를 받쳐줄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주와 지금 백주가 망가지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가 다 망가졌다. 그렇다고 굴뚝주가 받쳐주냐? 굴뚝주도 다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 급락이 더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망가지는 가운데 대체해줄 지금 다른 업종들이 힘을 비축할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어려울 거 생각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크리스마스를 주식 갖고 지금 가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안 맞이하고 싶으면 그냥 주식을 다 처분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물론 초장기 투자자야 이게 뭐 상관이 없죠. 그냥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초장기 투자자를 제외하고 만약 이게 시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제 생각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현진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악재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화이트 쇼크도 있었고 뭐 이번 주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받쳐졌던 기업의 실적, 기업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의 자금도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을 지금 지수가 많이 반영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단기로 꺾였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전 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급락장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적극적인 매수를 할 시장도 아니지만 약간의 현금을 확보하고 대기해야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전 저점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모두 다 경제적인 요인은 아니죠.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화해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이 정치 리스크라는 게 특징이 한두 마디에도 쉽게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느 하나에서만이라도 이제 그 해소에 대한 물꼬가 튄다면 생각보다 빠른 주가의 반등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위치에서 이번 주 지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급락보다는 약간의 박스권 정도,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금 비중을 보유를 하시고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실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관망 그리고 보수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요. 1.06% 빠졌습니다. 2050선 회복했고요. 2053.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2.18%나 빠졌습니다. 다행히 670선 턱걸이하면서 670.38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6원 70전 상승하면서 1126원 50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이슈 하나하나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섬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참 어렵죠. 하루를 마감했는데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는 사실 덜 밀렸죠. 또 시간 후 S&P 500도 장중한 때 거의 0.9%까지 빠졌는데도 추가적 하락은 상당히 미미했다. 오히려 막판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걸 보면은 정말 아시아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 정말 강하구나,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사실 오늘 개인만 매수를 했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2시 한 20분? 이 정도 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하면서 일단 기관들이 개인과 함께 시장을 샀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내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매매를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는 개인들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시아 시장, 또 그중에서 한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개인 투자들의 지금 현재 물량을 받아주는 것이 정말 잘한 매매자,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2,700억 팔았네요.
개인 1,300억을 샀고 기관인 1,160억을 샀냐.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에서 외국인들이 한 1,9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장을 눌렀어요. 미국 시장이 2.2% 빠진 것 대비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 그러나 진짜는 오늘 밤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삼성전자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4만 200원에 마감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요 저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다시 바닥이 연장선 나오겠느냐. 일단 4만 원은 깨지는 지점에 저점 추세선이 연장돼 있거든요. 일봉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봉을 보면 저점으로 나오는 자리가 요 정도에 나옵니다. 요 정도. 38,000원 정도가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월봉에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 후엑스팬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치고 가려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단선이 일봉상의 하단선으로만 바라봤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주봉하고 월봉에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현재 주봉에서 월봉에서는 특별한 반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평선이라 이런 일목균형표상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8,000원 정도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 왜 삼성전자를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을 여러 종목이 이끌어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개인들이 오늘 매수를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냐라고 되돌아본다면 만만치 않을 것만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이 조금 미진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시장에서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하강 국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일드 커브, 장단기 금리의 변화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 2006년도와 7년도에 2년물, 3년물이 5년물과 역전이 됐을 때 그 이후로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결국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끌다가 시장이 이제 패닉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드 커브에 대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 둔화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견,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일드 커브가 만약 문제가 되면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양적 완화하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어요. 그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물 국채를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미국만 매입했습니까? 아니죠. 일본도 매입하고 중국도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물량을 시장에 풀지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국 역전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럼 그들이 손실이 나는 그 채권을, 국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장이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일 거다. 결국 일드 커브가 적중했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국채를 좀 일부 매도한 것이 결국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3개월 정도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미국한테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웨이의 자녀가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체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이 약간 기분이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국채를 내다 팔아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건데 중국에 팔기 시작하면 일본도 팔게 됐고요. 그러고 나면 결국 선진국들의 가중 국채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개월의 유예를 준 게 오히려 미국에는 악재가 될 수 있겠다. 뭐냐? 중국이 결국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3개월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죠. 빠진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시장은 패닉이다. 근데 살짝 빠지다가 결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점을 쳐버렸죠. 그게 감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나의 치적이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나의 치적이다. 근데 그 치적이 깨질 법한 상황이 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역 분쟁에서 시작됐다면 결국 자기가 끌어올려 자기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드 커브, 결국 국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국채가 결국 중국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면 미국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오늘 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봉인데요. 바닥에서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여기 10월달, 여기도요 10월달 주봉입니다. 계속 바닥을 다졌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일봉에서 쓰리바닥인가 한번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장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결국 오늘 밤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 오늘 밤부터 중요할까요? 맨날 오늘 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다음 주에 FMC가 있어요. FMC에서 금리를 못 올리게 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정말 미국에는 아주 중요한 주가 됐고 이번 주에 만약에 정말 22,000 밑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현실화된다면 FMC 금리 못 올리죠. 그것이 결국 일드 커브에 때문에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요소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유가가 사실 많이 빠졌어요. 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유가가 저유가였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결국 빠지니까 사우디한테 고맙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썼었는데 결국 지금 감산의 합의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유가가 다시 70불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차트상, 일봉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월봉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후행스팬은 이 자리니까 여기서 한번 무너지게 되면 42불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공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일 거다. 결국 유가를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국내장이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닥에 이 자리 11월 13일 저점이 2032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킬까 안 지킬까 아닙니까? 저 밑에까지 50도 지켰는데 왜 못 지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이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요 앞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무너지면 여기는 바로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32가 지켜지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 좀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